오늘 명불허전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사회 봉사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살 많이 빠지셨어요? 예, 제가 한 13kg 빠졌는데요. 그렇게나 많이요? 체중 빠진 거 알아봐 주신 분이 너무 네. 고마워요. 아니 훨씬 그래서 더 이렇게 기운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실까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봐주셔서 감사한데 네. 하여튼 한 4년 됐어요. 아, 네. 먹는 거 뭐 다 바꾸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요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만 이런 걸 알았다면 네네네. 제가 그동안에 해온 뭐 청소년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살 빼는데 뭔가 특별한 뭘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어떤 걸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몇 킬로가 살이 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흰 쌀밥, 뭐 흰 밀가루 이건 다 도적에서 깎아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통곡물을 먹어야 됩니다. 깎지 않은 거. 깎지 않은 거. 네네. 그러니까 도정하지 않은 거. 그건 뭐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홀 그레인이라고 네네. 얘기하죠. 그런 걸 먹어야 되고 그 깎아내버리지 않은 거기에 바로 섬유질이라든가 우리 몸에 좋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맨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신경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정말 나쁜 거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상하지만 좀 깨닫고 나서 이게 노르딕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걷기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살이 빠지는 정도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혈중,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네네네. 중성지방 이런 게 다 정상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강감이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아니 지금 보기가 벌써 예. 그냥 딱 활기가 아이고, 느껴지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교 같은 데 권고를 해서 네네. 학교 급식을 현미로 좀 바꾸는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스틱이 노르딕 스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으실 때 이거 갖고 걸으시는 거예요? 양쪽에 스틱을 쓰는 건데 이건 좀 평소에도 좀 들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네, 평소에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일 보러 가시고 이럴 때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들고 나오고요. 또 하루 종일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도 왔다 갔다 들고 늘 이걸 들고 이거 이렇게- 다니고. 그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근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예. 그 이제 이렇게. 일단 묶게 돼 있어요. 요렇게. 예, 딱 예? 고정을 이렇게. 시키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양쪽으로 그리고 교대로. 걸으면서 네. 이걸 이렇게 짚으면서 걸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확실한 그 운동 효과가 있군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걸을 때는 우리 몸의 무게가 네, 두 발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손상이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네 발로 걷는 셈이니까 이 몸의 무게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도 이제 좋고 그리고 뒤로 찍을 때마다 툭툭 찍으면 몸이 앞으로 반사로 나가죠. 예,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속도도 2배로 빨라지고 네네. 이 걷기도 더 많이 걸어지고 그래서 저거 이제 많이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저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사모님 잘 계세요? 네. 어쩜 예전에는 우리 변호사님 훨씬 유명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대법관님이 유명해지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네네. 제 젊었을 때 뭐 예능 프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셨죠. 많이 예. 하셨죠 방송.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저 잘 모르고 네네. 요즘 제 아내 경우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인데. 왜냐면 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뭐 갖다 줘도 됩니까? 뭐 이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파문을 일으켰다면 일으킨 건데 좋은 방향으로 좀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한동안 좀 마음고생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워낙에 그냥 뭐 고통받은 사방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미안하게 늘 생각하고요. 그래도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그 법 만들 때부터 집에서 뭐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될까? 본인 자신도 뭐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게 만일 통과가 되면 기적이다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적이 이루어졌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진통은 좀 겪었지만 그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이 이상한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좀 그 법 만든 취지가 조금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네, 만일 정말 이 법이 10년 전에 있었다면 네. 누구 좀 봐주라고 전화 한 통화 한다든가 그렇죠. 부탁하거나 공직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어디 취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들이 실력으로 취직하려고도 하겠지만 뭐 아버지나 또 친척이 아는 사람 없나? 네, 네. 시쳇말로 해서 백 쓸 데 없나? 그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이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부정청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돈 봉투 좀 싸다 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훈련됐다면 앞으로 공직을 맡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함부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하거나 그렇죠. 부당한 청탁하거나 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네. 혹시 뭐 아니 이제 저는 뭐 이제 어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 뭐 이렇게 이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네, 뭐 네, 이런데 네. 혹시 대관 날짜 좀 줄 수 없을까요? 맞아, 이러고 그런 거. 이런 전화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 법 통과할 때 굉장히 지지하고 네. 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본인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뭐 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 법을 잘 보면 네. 진짜 전화 한 통 금지법이라고 할 만한 거거든요. 네네네. 유력자가 소위 백 쓴다고 해서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청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만들었던 안에서 많이 후퇴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반쪽의 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정도인데 네. 그나마라도 지금은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지난번 헌재에서 탄핵 인용 나는 그 결정 날 때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그거 뭐 우리 온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이 날벼락 같은 이런 사태들이 생기느냐. 이거 도대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네, 네.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 자신은 좀 회개하고 반성할 게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저는 뭐 이런 일을 벌써 몇 년 전에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다. 좀 그렇게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뒤끝이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글쎄 그러네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전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네. 이런 체제하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네. 당신도 3년, 4년, 5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나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나 잘못된 것도 있다면 바꾸자. 네. 그렇게 겸손해져야지.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대통령 됐다, 내가 한 자리 차지했다라는 생각 갖는 순간부터 이미 망조는 다 보인다. 전 그렇게 뭐 충고 아닌 충고를 네. 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 헌재 재판관 말 8대 0으로 만장일치였잖아요. 네. 이런 경우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네. 특수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거는 법조문에 딱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꼭 법률적인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물이 많다고 볼 거냐 적다고 볼 거냐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온 국민이 중대하다고 보면 중대한 거죠.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헌법재판은 꼭 국민재판이다. 뭐 표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여론이 지극히 잘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재판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대체적으로 지금 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탄핵이 돼야 한다는 보는 국민들이 한 8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지 반대하는 이들도 한 20% 네,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수결에 의한다면 뭐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소수 의견도 조금 있긴 있었죠. 소수 의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충 의견이라고 보충 그러는데 의견. 이 보충 의견은 이제 결론에는 찬동하지만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안창호 재판관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20년 전부터 해온 얘기고 그래서 헌법도 바꾸라고 수차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헌법 개정은 무슨 헌법 개정이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뭐 한다면은 뭐 의원 내각 자전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그 차 뭐 좀 더 있다 하느냐 시기의 차이를 둘 뿐이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정말 과거의 대통령제 가지고서는 보나마나 3년, 4년, 5년 후가 예측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그 보충 의견은 제가 뜻깊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재판이다. 헌법 헌재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우리 이제 촛불을 든 분들이 엄청난 그 여론을 형성했는데 네. 중간에는 이제 태극기를 든 분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여론을 생각해서 그분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국민 여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8대2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다수결 원칙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수자 의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소수자 보호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더라도 소수 너희들은 틀렸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견도 존중해. 네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다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좀 민주주의 훈련을 정말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 패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다수는 다수를 존중해주고 소수는 소수대로 존중해주는 막 그런 풍토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강국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정도로 어떻게 그냥 끝나고 잘 수습이 되고 이제 새로운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끊임없이 이 분열돼서 대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거 참 안 됩니다. 글쎄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서부터 그 당시 이제 소위 좌우익이죠. 그러니까 소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그 대립에서 그것이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좀 변형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해서 이제 좌우의 이런 대립이 있었죠. 그걸 보수 진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와 우는 절대로 둘이 아니고 하나다. 좌파 우파라고 얘기할 때 좌파와 우파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손을 딱 두 팔을 핀다고 한다면 손을 마주보죠. 그런데 그렇죠. 손을 등져가지고 손이 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되죠. 등지면 되게 불편하죠. 이게. 불편하죠. 또 손을 딱 옆으로 펴보세요. 이게 다 연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좌와 우는 다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제가 만들어서 하는 표현인데 좌와 우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좌파는 우파를 사랑하고 우파는 좌파를 사랑하라.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좌우 논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이 진보 세력은 다 무슨 뭐 좌빨이니 뭐 빨갱이 막 매도하면서 다 천하에 없어져야 할 존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보 세력은 우파에 대해서 저건 무슨 너 나치 무슨 뭐 히틀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재 세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싸잡아가지고 비판해가지고 그렇죠. 다 없어져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피투성이 되는 이런 그 싸움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안 됩니다. 전 그래서 당신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당신이 진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상대편을 사랑한다고 선언해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아예 나 보수다 진보다 말도 꺼내지 마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말 좌와 우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다소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여쁘게 서로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 소리도 나지만 좌우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이 좌와 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절대 명제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식인들, 특히 정계에 있는 사람 또는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좌와 우는 서로 타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법인 세율을 지금의 22%다. 아니면 25% 상향 주장하자. 이게 보수 진보의 차이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큰 차이죠. 그런데 2%하고 20%하고 무슨 그 차이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중간에서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설득이 되면 더 양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가치가 아니고 항상 타협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서로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생이 가능한 거죠. 지금 독일의 유명한 그 메르켈 총리라는 사람이 기독교 민주당에는 보수당의 당수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당의 이 사회민주당이 있어요. 그 두 당이 지금 1당, 2당이 합쳐가지고 연정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완전 적군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뭐 국회의원, 정부 내각도 한 절반 정도는 야당에 주고 절반 정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주 성공적인 뭐 계속 대표적인 예죠. 그런 그런데 경우로 이제 봐야죠. 뭐 유럽도 뭐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근자에 와서 굉장히 그런 정신들 많이 구현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우자.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식인계, 뭐 학자, 교수들, 연구자들 이런 분들 또 언론에서 글 쓰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부터 점검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갓난 아이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요.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맨날 두들겨 팹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랑과 자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쪽 길로 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윗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윗물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물이 깨끗하게 잘 흘러갈 텐데 꼭 때가 되면 패를 가르게 하고 지역을 나누게 하고 세대 간에 뭐 하여간 계속 그거를 부추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안타깝죠.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념 대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데 이념 대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쪽 이념이 좌우 이념이 있다고 할 때 내 이념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 완전히 빠진 사람을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부르거든요. 확신범들은 사고를 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겸손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나 또는 이 정치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확신이 차 있는 것은 참 우렁차게 보인다. 그러나 그 겸손한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라고 호소를 드리곤 하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확신에 꽉 차 있는 분 아닌가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요번에 저 집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집 앞에 내려서 그 모습을 보면 꼭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금이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아니 그냥 정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또 많은 그 지지자들과 함께 꼭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이제 모습은? 그런 점은 또 저희 법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네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 자신도 제가 지금 변호사 안 하지만 변호사 할 때 1심에서 제가 패소를 했어요. 네, 2심에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아, 그 대법원이 가지고 다시 뒤집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판결을 딱 받아보는 순간에 내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 인권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 기억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법원 판결 틀렸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허. 어디 가서 사례로 얘기도 합니다. 여성 인권을 보장을 네, 도와줘야 할 대법관이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남자라고 해서 그러냐, 남자의 탈을 썼다고 해서 그러느냐, 뭐 그렇게 비판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내 소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더라도 예를 들어 뭐 도둑질해서 형사재판을 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10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것이 사상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네. 나는 무죄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동시에 이 일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 행동이 국민 화합과 나라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한 수 더 떠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저는 지금도 집 앞에 지지자들이 계속 텐트를 치고 있고 뭐 그 주변에 그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냥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건 고맙다. 근데 이제는 그만하고 다 가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기다려 보죠. 뭐 저도 잘하는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고 아주 고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탄핵은 또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뒤집힐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그렇죠. 청와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이 급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택시 타보세요. 저 맨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니지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빨리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한치 앞에 일을 시작을 하자. 농땡이 칠 때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대선 그거 진짜 적성이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거. 아이 그러면 삼수는 하셔야죠. 아니 그런데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제가 마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려고 출마한 것으로 오해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으시니까 있어요. 근데 정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를 해주시는데 전 정치하려고 출마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전이나 후나 정치권 근처에는 한 발짝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 유명한 무슨 정치인들이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도 일체 단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런데 왜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느냐? 매니페스토 운동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요 근래는 뭐 많이 쓰죠. 국회에서도 매니페스토 얘기 많이 하고 고맙죠. 선거 때마다. 그 이제 200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면서 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공동 대표하다가 나중에 혼자 단독 대표를 쭉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한 6, 7년 한 게 2012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제발 돈 드는 선거, 뭐 이미지 선거, 생쇼하는 선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네, 네. 그런가 하고 국민들 현혹시키고 유혹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피와 땀이 담긴 정책 가지고 정책 공약 가지고 승부를 하세요라고 네, 하는 게 네. 정책 중심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거든요. 네네.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법들 일부 고치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공보 같은데 뭐 선거 공약을 써 놓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도 됐지만 그게 택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안 지켜요. 아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저 선거 때 말이죠. 플래카드 엄청나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래카드 그 이름 보고 찍습니까? 또 유세 차량 막 빽빽거리고 네. 돌아다니는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찍어요? 또 뭐 이거 또 선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앞에서. 그거 돈이 얼마 든 줄 아세요? 전국 200여 군데 이거 하면요 한 100억 정도가 들어요. 네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일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운동이니까. 돈 드는 선거 하지 말자. 이미지 선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투표할 때 말 잘한다고 찍어줘. 잘생겼다고 찍어줘. 뭐 같은 고향에서 같은 뭐 전라도 경상도 이거 따져가지고 찍어줘. 이따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네. 그리고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네네네. 정권이 바뀌면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줄대 가지고 와서 백 쓰고 돈 봉투 갖다 주고 뭐 부탁하고 청탁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양 이놈의 나라 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걸 보고 찍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생쇼하는 이런 선거 네, 운동하지 네, 마라. 네. 아니 평소에 안 가도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 안고 사진 찍고 시장 가가지고 뭐 생선 쪼가리 하나 들고 사진 찍고 이 생선 쪼가리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서민적인 거잖아요. 이게 생쇼 하는 거지. 그게 네. 무슨 그 사람이 서민적이지 않다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놈의 네. 생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현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 하지 마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를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시장에 단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단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런 간단한 스튜디오 같은 데서 네네. 정책 콘서트를 했습니다. 책임 장관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책임 장관제라는 용어가 저한테서 나간 얘기입니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예, 책임 네. 장관 특히 네네. 책임 총리만 가지고 안 되겠다 책임 장관제라고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장관이 대통령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관 해보셨으니까 아시는데 네네. 덕대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예외적인 장관이죠. 근데 장관이 대통령 독대 한 번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네네. 비서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그 책임 장관제를 제안할 때 나중에 그 당시 그 새누리당에서 가져가서 자기도 거기처럼 또 썼는데 제가 그때 성명을 발표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런 거 하려고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때 책임 장관제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네. 그 조건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싹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청와대에서 안보 외교 이런 거 빼는 거 다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부 장관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수석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은 다 알아. 네. 원래는 장관이 다 책임지고 해야 장관이 되는 책임져야 거죠. 되는데 그러면. 저 뒤에 대통령 밑에 앉아가지고 수석 비서라는 사람,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한 번씩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개혁서 올리면 다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4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4시 십상시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 상대를 해라.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임 그렇죠. 장관들 알아서 책임, 해라. 네. 그 청와대 비서실 그 쓸데없는 거 다 없애라. 그렇게 공약을 한 건데 청와대 비서는 그대로 놔두고 책임 장관들 말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서들이 사고 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결국 비서실로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그렇죠, 사고 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제가 예언했던 그대로예요. 네. 근데 그 역대 정권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관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네. 측근, 뭐 비리, 뭐 처음에 인수에 같이 있었던 사람 해가지고 줄줄이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 정권에 없었던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좀 심한 말이지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는 적성이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때 혼자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디 정당에 가입하신 거 안 아니고. 하죠, 안 하죠. 정당에 가입 안 해야 이 사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조직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아니죠. 만에 하나라도 그러진 당선되리라고 않지만.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런데 막상 출마해놓고 보니까 뭐 3억을 뭐 기탁해야지 또 2억을 내야지 뭐 그렇죠.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사무실 유지하는데 출마하는 데만. 예, 그렇죠? 출마하는 데만 아무것도 안 하고 정책 컨설팅만 하는데도. 그래서 변호사하면서 본 돈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구석에서 쫓겨날 뻔했죠. 아, 오늘 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나오셔서 더군다나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이렇게 힘있게 정말 그 소신 있는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조금 뭐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별 말씀이요. 네.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건강하셔갖고요. 네. 정말 더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대선 한번 또 나오시라 그러면 아, 네. 악담이겠죠?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전 또 한 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안 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겠는데 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